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있는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현장에 현직 프로농구 선수와 유명 변호사 일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옆집 여성이 빌라 공용 공간인 계단 등에 잡동사니를 쌓아도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성이 계단에서 취사하려는 것도 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주민들의 항의에도 꿈쩍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집에 선물용 꽃을 주문했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칠한 꽃다발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항의했지만 가게는 스프레이 염색 여부를 일일이 고객한테 확인하지 않는다라면서 환불 요구도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개편 이후 오늘 첫 출연하셨어요. 아우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750. 예. 자,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신 김상균 변호사님 뉴페이스 새로 모셨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김 변호사님을 사건 반장에 나와 주실사 이렇게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킷이 반짝이 오셨다. 그럼 완전 이건 미스터 트롯입니다. 네, 황영웅입니다. 임영웅입니다. 황영웅. 임영웅입니다. 예. 임영웅입니다. 아무튼 뭔가 좀 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김 변호사님 얼굴 잘 한번 봐주십시오. 뭔가 좀 약간 버터 냄새가 나는데. 예. 예. 자, 일단 김 변호사님, 우리 가족 여러분께 짤막하게 좀 3번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좀 소개. 네, 안녕하세요. 사반 가족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떨고 있어. 긴장했어, 지금. 네. 왠지 오늘 방송사고 각인데 이거.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개편 이후 방송 시간이 준 관계로 바로 출연자부터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미스터 트롯 김상균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750 되면서 모임도 주말로 다 미뤘어야 하신 대구 달서의 김영숙님, 저는 사반 중간 광고도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하신 권은지님, 외출했다가도 사반 보려고 헐레벌떡 집에 온답니다 하신 청학동 성세원님, 목포 미래병원에서 어깨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사반 750 함께해요 하신 김수경님, 저희 집 양이 대박이가 저보다 사반을 더 저렇게 집중해서 봐요 하신 최한별님, 1월에 우정이, 12월에 소윤이를 낳은 박배성 씨의 아내 인사 올립니다 하신 이시은님, 폼 롤러로 스트레칭 하면서 사반 본방사수 중이에요 하신 김가연님, 안산에 손주 둘 두신 할머니 이미성님, 정춘화, 임주연모녀님, 황정희님, 오군옥님, 김무진님, 차은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마법의 유모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 빈 유모차를 끌고 서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심 끝에 고른 책을 유모차에 저렇게 담아두는데 말이죠. 자, 이것저것 고르면서 유모차에 그냥 한가득 벌써 실었어. 아이고, 많이도 실른다. 자, 바로 그때 책장 사이로 쏙 들어가서 두리번 하면서 주변을 스캐닝하죠. 그리고 저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뾰로롱 나왔는데 유모차가 텅 비어 있어. 그렇습니다. 구석에서 물건들을 가방으로 옮겨 담았던 것이죠. 어머, 여기 살 거 완전 많다 하면서 완전 없다 그러면서 나가더니 차에다 작물을 옮겨 담고 유모차를 저렇게 접어서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러고 주차장을 나가겠죠. 세상에 마상에 유모차를 범행 도구로 사용할 줄이야. 제발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네, 지난 1월 24일이고요. 인천의 한 서점입니다. 저 여성이 빈 유모차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부터 문구류까지 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 약 15만 원어치를 그 유모차에 주워 담았고요. CCTV가 비추지 않는 그 책장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로 향합니다. 여기서 챙긴 물건들을 미리 가져온 가방에 숨겼습니다. 당연히 계산 없이 그대로 서점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옮겨 담아서 절도했는데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요. 2월 5일이 돼서야 물건 없어진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지 4시간 만에 4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아이고,
박 변호사님, 저렇게 좋은 차 타면서 왜 저걸 훔쳐? 이해가 안 됩니다. 어. 훔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별풍선이 뭐길래?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끝났지? 아니, 아 촬영 아예 끌게요. 근데 형들 봤죠? 내가 공항방송 가능하다 했지 운영사도 안 되잖아. 상관없다니까 조심만 하면. 손님 여러분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 좌석 등받이는 세워주시고 특히 저녁 시에는 배기통신과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라며 한 개만 쏴주세요. 끝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지금 비행기 뜨는데 라이브를 하고 있어. 그게 지금 방송이죠. 키고 있습니다. 방송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겁니다. 어제 3월 1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BJ 일행이 공항에서부터 방송 촬영을 했고요. 방송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 어떤 그런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어. 결국은 비행기에 탑승하는데도 그때도 방송 촬영을 합니다. 아마 뭐 별풍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안내 멘트가 나오죠. 전자기기 하면 안 된다 이륙할 때. 그렇지만 이것도 항공안전법에 법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있는데 아하. 이거 사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자기기 사용하면 뭔가 전파 방해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썼고 이 제보자가 플랫폼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3시간 동안 이것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당신이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 자,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앞차 신호 대기 중인데요. 조수석, 자, 뭐가 손이 딱 나오더니 세상에 컵라면 국물을 저렇게 쏟아내고 말이죠. 내 차는 소중하니까 하듯이 버리고 손은 다시 쏙 들어갑니다. 자, 김 변호사님, 진짜 왜 저러고 살아? 뒤에서 다 찍고 있는데. 하다가 진짜 라면을 버리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2일 대구 유성구의 한 지금 긴장하고 계죠? 네. 말씀하세요. 네, 대구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불박차 차주는 앞 차량 보조석에 탑승한 사람이 도로로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가는 길이 겹쳤는데 컵라면 국물을 버린 사람이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내려서 등교하더라. 아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고 남겼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에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처벌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한 남성이 말이죠. 지금 들어왔어요. 손에 담배를 든 채 어슬렁어슬렁 주차장 지금 들어옵니다. 출입문을 휙 지나더니 기둥 뒤 구석으로 향하더니 한참 동안 뒤돌아서 있는데 자, 보시면요. 미세하게 부르르르 떠는 몸의 떨림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는 게 중요한데요. 교수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했습니다. 네. 고로 저 인간은 못난 인간. 네, 제가 월요일 날도 이 비슷한 거 제 몫으로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번에 저희 비슷합니다. 작가님이 하여튼 네, 이 인터넷에 공유된 영상인데 게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도 오지 않았는데 가끔 저렇게 건물 내부 모퉁이가 젖어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CCTV를 보니까 다른 건물에 음식 배달을 하러 온 사람인데 저기서 소변을 보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배달 플랫폼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는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게시자가 그 게시물에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메모를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정말로 신고하겠다라고 철저하게 이제 예방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가게 앞 옷걸이를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 앞에 둔 물건이 홀라당 사라졌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한적한 골목길을 저렇게 걸어오죠. 자, 바로 그때 도로 한쪽에 세워져 있던 옷걸이를 발견. 자, 서서히 번쩍 들었는데 행인이 지나가니까 살짝 다시 내려놔. 자, 그리고요.
끌고 가요, 끌고 가. 자, 그런데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그냥 쭉 끌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눈치 보면서 가져간다는 건 스스로 도둑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움찔한 게 보였죠, 한번. 이게 세차장에서,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게 차량 발판을 청소한 후에 넣는 그런 용도로서는 옷걸이 같은 거거든요. 이 바깥에서 제보자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잠깐 놔뒀는데 저 여성이 지나가다가 저것을 가져간 겁니다. 가져갈 때 약간 움찔하는 모습은 보여요. 움찔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 매장 경찰에 신고됐는데 다음 날 또 지나가는 걸 보고 사실 붙잡았다고 합니다. 진짜? 너 왜 가져갔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버린 줄 알고 가져갔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버린 줄 알면 왜 움찔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남의 물건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가 되는 거고요. 버린 것도 아니면 잃어버린 것도 뭐 점유율 횡령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옷걸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좀 경각심을 좀 가져라는 취지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를 무시하는 남편. 또 저희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가족과는 불통이고요. 오로지 시가 식구들에게만 기대 사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사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나까지 셋이서 공동 명의로 아파트 하나 사고 거기에 우리 누나가 돈 좀 보태주면 어떠냐고 누나한테 물어봤어 라는 겁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연자는 이걸 생전 처음 듣는 얘기여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시누이가 그걸 거절하긴 했다는데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런 건 아내인 나랑 먼저 상의를 해야지 왜 거기다 먼저 물어보냐 했지만요. 남편은 뭐 그런 걸 따지냐면서 오히려 이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년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요 사연자가 아니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하고만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사연자한테는 결정되면 통보만 하는데 이거 나 무시하는 행동이다 말해봤지만요 무시 안 했는데 라고만 한답니다. 또 나름 핑계도 있습니다. 나는 일하느라 매일이 번아웃이라서 난 소통할 여력이 안 돼 라면서 사연자뿐 아니라 두 아들들이랑도 거의 소통을 안 합니다. 이 집에서는 딱 먹고 자고 씻기만 하고 아직도 시가랑 좀 정서적인 독립을 못한 것 같은 이 남편.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막막하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 집을 사는데 왜 니네 누나를 끼워넣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런 집구석이 세상 천지 있는지. 어쩜 내일 모레 50인데도 아직도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야 난 도대체 뭐야? 너 밥 차려주는 식모야? 아이고 그날 밤 왜 하필 배가 끊겨서 동그라미. 김 변호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자,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진짜 하루 종일 쎄 빠지게 밖에서 일하고 왔더니 또 시작이네 또. 야, 너야말로 지나간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 식모를 공동 명의로 올리는 인간이 어딨어? 아니 집에 오면 좀 편해야 되는데 말이지. 어떻게 된 놈의 집구석이 그냥 더 불편해. 내가 이러니까 엄마랑 누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거 X입니다. 뭐예요? 자, 김 변호사님. 오늘 적응을 못해. 자, 일단 교수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저는 상담사니까 이런 경우를 사실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을 하면은 그 부모를 떠나서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양쪽 다 소중하죠. 원래 가족도 소중하고 지금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장이라면 지금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는 게 더 우선순위 돼야 되는데 엄마와 옛날 가족들을 떠나지 못해서 심적으로는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 배우자는 정말 화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지면 역기능적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거 우리 집 그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 있네 이름. 그렇죠.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죠. 가정을 이뤘어요. 지금 50이 다 돼갑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고요. 소통하기 어렵다면 왜 거기 가서 소통을 합니까? 어머니나 누나, 시누이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은 핑계 대거나 아니면 뭔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모양새거든요. 만약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사실 뭐 이해할 측면도 조금 있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절시켜야 됩니다. 단절시키는 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정은 본인이 안에서 해야 되지 왜 밖에 가서 결정을 합니까? 사실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든 누나든 남이거든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 김 변호사님. 정말 남편 입장이 맞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남편 입장은 틀리다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나 봅니다. 아니,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 변호사님이 유튜브 활동을 되게 오래 하셔서 그 유튜브에서는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막 이렇게 발랄함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첫 방송이라서 지금 너무 긴장을 하셨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알파카님, 우리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댁 단톡방에서요, 저만 빼놓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카랑코이님, 가족의 중심이 누군지 분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HC님,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결혼이란 걸 한 것 같아요. 또 신비주의 남쌤님, 김 변호사님 예습 안 하시고 나오셨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셨어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전 유성의 선비 꼬마김밥 류수진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며칠 전 40대 후반의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네 글쎄. 차비 좀 꺼줄 수 있어요? 하더란 거죠. 평소 사반 시청으로 단련이 되셨던 터라 저 길 건너 지구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놓고 너무 야박했나 싶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역시나 알고 봤더니 온 동네 가게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했더란 겁니다. 자, 사건 반장에서 워낙 이상한 인간들 많이 봤던 터라 정말 도움됐어요 하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당탕탕 패밀리 보지 마시고요. 사반 보십시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주노스 휘슬라이더. 어떤 길을 걷든 파워풀하게 차오르는 휘슬라이더의 쿠션입니다. Always Hiking 휘슬라이더. 네파. 한밤중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딘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강남 한 클럽의 직원이었고 손님에게 잘못을 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무릎 꿇린 일행 중에는 현직 프로농구 선수와 유명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인데요. 제보자분들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잠깐 앞서 보셨죠? 저걸 주셨습니다. 네, 저게 지난 6일이었습니다. 밤이고요. 서울 신사역 대로변 한복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이요. 클럽의 직원입니다. 클럽 방문했던 손님 일행에게 잘못을 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거의 끝까지 지켜봤던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직원이 10분가량 무릎을 계속 꿇고 있었고요. 손님 일행 중에 한 명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있기 전에 클럽 내부에서 이미 이 직원과 손님 일행 사이에서 다툼이 있은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클럽 내부에서 직원과 손님 일행 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화가 난 손님이 직원을 밖으로 불러내서 용서를 빌게 한 상황이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릎까지 꿇리게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분이랑 뭐 밀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메모장으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시비부터 갖고 나오셨나 봐요. 그 MD 분이랑 나와가지고 처음엔 이제 막 엄청 막 화내시더라고. 이런 애 왜 영업직으로 써냐, 뭐 잘라라, 뭐 이런 얘기하시고. 박 변호사님이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이게 이제 제보자들 주장이긴 한데요. 클럽이니까 상당히 시끄럽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손님 일행하고 그 MD, 그 직원이죠. 클럽 직원하고 좀 부딪혔는데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조금 밀지 마세요라고 쓴 다음에 그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하. 손님한테. 그때 이제 주변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제 손님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받은 손님 중에 한 명이 해당 직원을 지금 저처럼 밖으로 불러냈다고 하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분 동안 욕설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야, 기분 나빠서 이런 데 오겠냐?
MD팀 다 나와. 다 블락 먹여라. 이게 뭐냐면 잘라라. 욕설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사람들 중에 직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클럽 직원도 있었다는데 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보자께서 이걸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손님 일행 중에는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네. 손님 일행 중에는 현직 프로농구 선수인 최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 변호사가 또 자리했습니다. 유명 변호사는 각종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꽤나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변호사가 여러 스포츠 스타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함께 이제 자주 어울렸다고 하며 또 클럽에도 방문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프로농구 선수 일행과 클럽 직원 간의 접촉이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밀치지 말라고 하자 변호사가 앉아있던 직원에게 화를 내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좀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일단 그 농구 선수는 이 상황을 주도하거나 동조하지는 않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또 제보자는 밝히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사건 반장에 나온 변호사님들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 해당 변호사랑 연락을 해봤죠. 교수님. 네, 그 해당 변호사는요. 맨 처음에는 시비부터 그 사람이 직원인지 모르고 이제 싸움이 나긴 했는데 좋게 풀려고 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이 직원인 그 사람이 CCTV 보자면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나도 화가 나서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몇 분 잠깐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클럽에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수비를 붙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잘 본인이 타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냥 화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도 과하게 대응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쪽이 먼저 잘못했다라는 지금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동행했던 프로농구 선수에 대해서는 그 선수는 그냥 목격자고 계속 빨리 가자고 나한테 얘기했고 클럽도 내가 오자 그래서 왔고 술도 안 마셨다. 이렇게 같이 뭔가 잘못하게 비춰지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양쪽의 입장을 종합하면 농구 선수 지금 현역 프로농구 선수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주위에 있었던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박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프로야구 에이전트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생일을 좀 아시는데 그렇죠. 지금 프로농구 시즌 중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3월 말까지 프로농구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재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단의 어떤 통제를 받거나 또 특히 사생활 같은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경기력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재활 중인 선수가 클럽에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단 측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주의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선수로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저기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저도 저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제보자들은 당시 상황이 갑질처럼 보였다고 했고 해당 변호사는 단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떠나서 말이죠. 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무릎을 꿇린다라는 거는 상대에게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나는 단순하게 해프닝이었다고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라 무슨 대역 죄인입니까? 네, 지금 시대가 무슨 구시대적인 이렇게 무릎을 꿇고 벌을 주고 이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슨 옛날에 무슨 유교 사상도 아닌데 도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런 행동은 사실 본인은 단순 해프닝이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무릎을 꿇린 사람은 물론이고 그 꿇린 어떤 한 청년을 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상당히 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옆집 여성이 빌라 공용 공간인 계단 등에 잡동사니를 쌓아도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성이 계단에서 취사를 하는 것도 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주민들의 항의에도 꿈쩍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안양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옆집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빌라 바깥입니다. 저게요,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웃집 여성 한 명이 모으고 있는 개인 물품들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이 꽉꽉 차 있는 노란색 포대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개고요. 지금은 빌라 내부가 나가고 있는데요. 빌라 출입 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뭐 손장갑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개인 물품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 계단이 여성 개인 잡동사니로 그냥 꽉 찼습니다. 온갖 재활용품 모은 종이 박스도 있고요. 뭐 계단 손잡이에는 우산들을 쭈루루 걸어놨고 또 책상에 선반에 빗자루에 뭐 옷걸이에 빌라 계단이며 복도가 그냥 꽉 찼습니다. 자,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을 보면은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딱 한 분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 저 계단 절반밖에 못 쓰잖아요. 자,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건데 옆집의 민폐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머, 밥 집는 것도 봤어.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 계단이고 집이고 다 그 근처를 짐으로 꽉꽉 채운 것도 모자라서 계단에서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그것도 압력밥솥으로 밥을 여러 번 해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해도 굉장히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고요. 지나가다가 이 제보자께서 주민들 따르면 집안을 살짝 봤더니 그 집도 또 잡동사니로 꽉꽉 차 있었대요. 아마도 그 집안에서 밥을 해먹을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아마 계단에 나와서 가스렌지로 그 가스 버너로 밥 해먹은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시는 지금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항의를 하셨겠죠? 그렇죠. 이 주민이 이제 대화 중에 짐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언성을 높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줌마가 절대 뭐 말만 해놓고 절대 치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해요. 예. 냉장고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단을 통해서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게 계단으로 가려면 짐 때문에 통로가 막혀 있거든요. 저 부분이죠. 아이고, 어떻게 올라가. 그러다 보면 몇 개의 짐을 좀 치웠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머니 나와서 내 물건 없어졌다고 항의를 했다고 해요. 아, 공간을 확보하려고 좀 치웠다가 뭐 제대로 놔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가 내 물건 어땠냐고 하니까 말싸움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싫어서 그냥 또 3만 원 줬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 변호사님, 저기 빌라 거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화재, 불나면 대피해야 되는데 저 걸려놓으면 저 안 되잖아요. 네,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에 따르면은 관공서에 힘을 빌려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소방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특히 뭐 5층 이상의 주택은 소화기구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데 해당 빌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구청에 또 문의를 해봤더니 해당 빌라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너무 축소를 시켜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야,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방송 1시간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방서 또 구청 막 저희 뭐 PD 작가 막 이렇게 취재를 했더니 방금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 짐 다 치웠대요. 교수님. 네, 소방서 측에 따르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빌라 계단 복도에 쌓인 이 아주머니의 짐을 다 치웠다고 하는데 뭐 우연히 오늘 치우신 거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사건반장이 노력을 했고 또 사건반장이 방송이 된다는 거를 아시고 이렇게 치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워주실 건데 좀 일찍 치우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주머니께서 70대시고 알고 보니까 지금 병환이 좀 있으셔가지고 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형적인 저장 강박증
강박증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 안에도 꽉꽉 채우고 집 근처에도 꽉꽉 채우고 그 저장 강박증의 핵심은 그 내용은 불안해서 기인을 하는데 내가 혼자 남겨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 내 물건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기인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은 저장 강박증이시면은 지금 연세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본인도 힘드시고 또 이웃도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늘 한 번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앞서 분명히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저희가 오후에 취재할 때만 해도 그 해당 빌라는 사유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1시간 전에 다 치웠어 이거. 사건 반정 힘인가요? 방송의 힘인가요? 어쨌든 간에 뭐 행정력을 더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사유지긴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좀 문제가 있다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치웠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꽃집에 선물용 꽃을 주문했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칠한 꽃다발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항의했지만 가게는 스프레이 염색 여부를 일일이 고객한테 확인하지 않는다라면서 환불 요구도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인데 이 당사자분이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꽃집에서 당한 일이다. 네, 일단 제보자가 지난주 토요일, 지난 9일이었습니다. 한 꽃집에 전화를 해서요. 그 주문 제작이 좀 가능하냐고 문의를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다음 날 지인에게 줄 꽃이다.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꽃집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다발 스타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슐랭 로고를 모티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흰색 호접란 같은 걸 메인 꽃으로 해서 포인트로 잡고 전체적으로는 붉은 톤의 꽃다발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제 전액 예약금 제도다. 그리고 내일 당장 필요한 건데 꽃시장 마감 시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입금을 좀 빨리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보자는 15만 원 전액을 선입금했습니다. 자, 급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꽃집으로 막 뛰어가셨죠. 자, 그런데 꽃다발을 탁 본 순간 쇼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프레이 칙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물어봤어요. 이걸 사전 협의를 안 하시는 게 맞냐 하시니까 본인들은 사전 협의 없이 하고 기존에도 염색 기법을 쓴 제품이 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만족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슨 용역업체에서 빨간칠 하듯이 그렇게 쫙쫙 그으신 거고 저는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어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 말 안 하면은 재고 없다고 그냥 칠해버리는 케이스도 있더라. 꽃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경우가 있군요. 네. 예, 김 변호사님. 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참 멀쩡한 꽃에다가 왜 스프레이를 뿌리는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제보자 취재 결과 지금 문제 꽃다발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은 꽃다발을 받았는데 염색 상태가 일단 보시다시피 정말 전혀 고르지가 않고요. 얼룩덜룩하고 그리고 라카 냄새처럼 염색 스프레이 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꽃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왜 꽃다발 이러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꽃시장에서 빨간 꽃들이 있다고 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해서 다른 색 꽃 위에 빨강 염색 스프레이를 덧칠해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만약에 빨간 꽃이 없었다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한 상황이 이러니까 협의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고객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깔끔했을 텐데 전혀 꽃다발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꽃집 사장한테 어떠한 스프레이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내용의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빨간색 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꽃다발에 붉은색으로 스프레이 칠을 했다는 건데 꽃집 사장님은 대체 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했을까요? 저희가 꽃집 사장님과도 연락이 닿았는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이제 스프레이 때문에 이렇게 라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라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일본에서 수입해온 생화 전용 스프레이라고 외국에선 이미 많이 이제 전체 뭐 그렇게 스프레이 염색하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가 따로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염색이고 이거는 자연색이고 라는 부분에 대한 고지를 사실 제가 필요를 잘 못 느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교수님 생화용 전용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뿌리더라고요. 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본 거 같기는 해요. 네, 스프레이를 뿌린 꽃을 본 적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염색 물에다가 꽃을 넣어놓으면 그 꽃이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예쁘냐 안 예쁘냐인데, 이 스프레이를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좀 그래도 균일하게 쫙 뿌려져 있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일부러 한 예술 작품의 느낌도 좀 있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생화에다가 저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은 또 왜 생화에다 이런 걸 뿌리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뭐 그렇게 그냥 뭐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저 빨간색은 좀 얼룩덜룩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이 뭐 꽃집 사장님 말에는 미슐랭 표시로 해달라고 로고로 해달라고 해서 일부러 빨간색을 뿌리면서 뭐 중간중간은 흰색도 좀 남겨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긴 합니다만 뭐 각자의 생각이 좀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자, 박 변호사님, 그래서 이 제보자님은 사장님한테 나 이거 솔직히 아닌 것 같으니까 환불해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당일날 꽃 선물을 못 준 거예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주기에 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꽃 자체가 좀 색깔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염색을 일일이 고지하지 않을 뿐더러 통풍 같은 환경의 요인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전액 염색 불균형 때문에 전액 환불은 못 해준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디자인을 좀 이해 못하는 고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환불 안 해주는 게 기가 막혔다고 그러고 결국은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어때요? 좀 다 이해하기 좀 힘들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이선님, 꽃다발 한다는 것 자체가 기념일이라는 건데 그걸 망치다니요 하셨고요. 야누님, 스프레이 뿌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면 15만 원은 받지 않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무진님, 환불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오늘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한테서 연락을 받았답니다. 자,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글을 올렸는데 올린 게시물에 이 업체의 상호가 들어갔습니다. 뭐 업무방해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문제가 상호명이 되니까 만약 허위사실이라 그러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올렸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아마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 또 이게 공익적 측면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몇몇 이 꽃집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생화를 이렇게 염색한 스프레이가 원래 있고 그 생화의 수명에는 이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해서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체보다 좀 부풀려져서 전국의 꽃집 사장님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40대 여성 홍 씨. 평소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이 사람 앞에만 가면 그 좋던 판단력을 잃고 말았으니 바로 시어머니.
기는 세지만 소녀 같다던 시어머니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남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오늘 사연 제보 사연은 뭡니까? 결혼만 하면 효자. 딱 그걸로 이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40대 여성 홍모 씨의 사연이고요. 결혼 10년 차입니다. 이 소개로 만났는데요. 남편이랑은요. 이 사이에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엔 3남매 중에 맞입니다. 평소에 그 아이들이랑 그 사연자한테는 굉장히 자상한데요. 그러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굉장히 정확한 판단력으로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홍 씨가 본인도 약간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남편이 결혼 전에 그 본인 시어머니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인 어머니를 가리켜서 3남매 키우시느라 성격이 좀 드센데 그래도 알고 보면 소녀 같은 면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시아버지도 계시고 혼자 키우신 것도 아닌데 뭐 드센데 소녀 같은 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좀 의아해했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는 겁니다. 성격은 드센데 소녀다.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나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들 앞에서는 코스모스 같은 소녀, 며느리 앞에서는 호랑이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내가 괜히 느끼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확신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 모습이거든요.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옆자리 통상 배우자가 앉는 경우가 많은데 시어머니가 옆자리 항상 앉습니다. 야, 너 뒤로 가. 뒤로 가. 내가 앉아야 돼. 앞에 앉은 다음에 둘이서만 대화를 합니다. 아들하고. 그래서 홍 씨 입장에서 뒤에서 좀 대화를 좀 끼어들려면 말 다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다른 주제 바꿔버리고. 아하.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평소도 남편도 화 안 내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느낌 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도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하고 나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외식을 할 때도 이 어머니께서 아들 옆으로 와서 이제 팔짱을 또 딱 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속상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지금 10살이고 8살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우 아빠 어릴 때랑 똑같다. 아주 의젓하 아빠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애들이 뭐 물컵을 쏟거나 장난치다가 뭘 흘리거나 그러면 조심성이 이렇게 없기는 지 애미 보고 배워서 저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눈치가 이제 빤하니까 할머니가 참 우리 엄마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김 변호사님 그럴 땐 남편이 등장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죠. 그렇죠. 남편이 좀 나서주기를 안 그래도 홍 씨도 바랬는데 남편은 항상 멀뚱멀뚱 딴청만 피고 있는 겁니다. 아하. 나중에 집에 와서 홍 씨가 그때 당신이라도 좀 나서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애들 앞에서 그러시지 말아라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말해봤지만 남편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이 그냥 넘어가 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홍 씨가 한 소리 더 하는 날에는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아 계신 동안 좀 참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정을 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라면은 늘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남편인데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네,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그놈의 뭐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하는 말에 또 홍 씨가 굉장히 열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요? 홍 씨가 볼 때 그 어머니가 70 중반이시거든요. 너무 정정하시다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는 뭐 다리가 쑤신다, 목이 뻣뻣하다, 나 뭘 듣고도 자꾸 까먹는데 치매인 것 같다, 눈이 침침하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이상하다, 이런 아프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남편은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혼 초만 해도 홍 씨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병원에도 모시고 가봤고요.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홍 씨처럼 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어르신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정정하세요 하는 얘기를 병원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안 아픈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 교수님, 네.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네, 뭐 절대로 지금 이제 뭐 아프시거나 죽으시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으신 상태인데 말은 계속해서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라, 나한테 잘해라 이제 이러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홍 씨가 보시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시누이들까지도 엄마를 닮아서 상당히 다 기가 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마음도 힘든데 또 하나는 게다가 또 이 어머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좀 이 옷도 너무 낡은 것만 입고 그다음에 이제 홍 씨한테도 너 왜 이걸 또 사니? 가방 또 샀니? 옷 또 샀니? 이렇게 맨날 좀 나무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트나 백화점에 가도 이제 아이들 다 데려갔는데도 아이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사주시는 법이 없이 이만큼 쌓여있는 옷 중에서 10,000원에 뭐 10,000원, 뭐 5,000원 뭐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애들 옷만 사주시고 아이고야. 반찬도 꼭 10,000원에 3개짜리 뭐 이런 것만 주시니까 1+1. 네, 1+2 아, 2. 이런 것만 주니까 이게 이 시어머니께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돈도 그렇게 많으신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으니. 그랬더니 했어. 이 어머니 호랑이 같으신 어머니 바로 나 너 안 줄 거니까 내 재산에 눈독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바로 그냥 톡. 박 변호사님 너무 서운한 얘기다.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 씨가 남편 뭐 친척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남편의 과거를 듣게 되는데 그 과거가 좀 놀랐습니다. 아이고야. 결혼하기 전에 2번 정도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여자 그 파혼했던 여자 남편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 파혼한 사유가 뭐냐 하면 한 여자는 시어머니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 그러고요. 세상에.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 써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는 세지만 소녀 같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시어머니 앞에서는 판단도 못하고 맥도 못 추는 남편이 다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결국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K 시어머니와 K 효자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보자, 사연자님은 이혼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김 변호사님부터 짤막하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며느리가 이제 그 남편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나는 결혼생활 유지를 못한다 라는 정도까지 이렇게 강한 그런 어필을 좀 해줘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 가서 이제 조금 그래도 변화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남편이 사실은 좀 변하지 않으면 아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내께서 알아야 주실 거는 이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굳게 2번의 파혼을 하고도 지금 아내한테도 이 정도로 냉정하게 우리 엄마가 좀 얼마나 사신다고 이래 이런 식으로 강건하게 얘기 나오는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들들이 어머니께 느끼는 그 깊은 죄책감과 그 미안함과 뭐 이런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거. 우리 엄마 불쌍해. 안 불쌍한데도 그냥 아들들 마음속에서 괜히 불쌍해요.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엄마 말 우선, 엄마 말에 복종하고 엄마 우선인 어떤 양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지금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지만 남편이 이 부분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방법이 사실은 저는 있긴 있는데 이걸 써야 되나 모르겠어요. 안 봐야 되죠. 대공개. 잠깐 안 봐야 돼요. 잠깐 안 봐봐. 예, 끊어야 단절을 좀 해야 됩니다. 연락 차단.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뭐 오랫동안 안 보라는 게 아니고 좀 잠깐 몇 달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같이 계속 그러다가는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정말 파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이트 플라이님 맞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마시마로 6일님 사춘기가 아니라 칠춘기 소녀 시어머니시네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말씀들 쏟아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이건 또 뭔가요? 베네수엘라입니다. 자전거 뒤로 백구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가죠. 마치 이 자전거를 멈춰 세우려는 것만 같습니다. 자전거를 탄 여성, 이 강아지의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건지 버려진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계속 따라온 탓에 보호자라도 찾아주려고 강아지를 가방에 쏙 넣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집은커녕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요. 아이고야. 어린 새끼 강아지를 보자마자요, 이 부모님이 한눈에 반하셔서 이 강아지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난 강아지, 네블리나라는 이름도 생겼고요.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사고도 마구 치면서 행복한 천방지축 소녀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에서 한 여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건데요. 연기가 집안을 온통 집어삼킨 탓에 여성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또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여성의 품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거세지는 연기 속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건물 아래에서는 이미 주민들이 담요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심 끝에 여성 아이를 창밖으로 꺼냈고 이내 던집니다. 제발. 다행히도 아이는 담요 안에 쏙 떨어졌고요. 울음은 터졌어요. 앙 울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고요. 여성 역시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라이터도 켜지 않고 달린 이 차 주목해 주시죠. 빗길에도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얼마 못 가서 이 차 교차로 신호등 아이고. 사고가 나고 맙니다. 충돌과 동시에 차에서 불까지 붙는데요. 불났어. 다행히 이 차 뒤를 따르던 경찰이 사고를 목격하고 곧바로 다가가 봅니다. 경찰은 칼로 에어백 터뜨려서 보조석에서 한 사람을 꺼내는데요. 다리를 다친 탓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경찰 더 다급해졌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을 깨서 운전자도 마저 구조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나오자마자 불은 차 전체를 집어삼켰고 경찰들은 황급히 부상자를 차 멀리 대피시켰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Hey, it's only 2 people in the car, right? 3. 3? Is someone else in the car? 뒷좌석에 사람 한 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Get back off the street, sir! Fire extinguisher! Where's the fire extinguisher? There's 3 in the car! 자, 뒷좌석에 사람 한 명 더 있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망자 나이가 고작 16살, 너무 어린 나이인데요. 다른 부상자 역시 모두 10대고요.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 경찰이 아이들이 어쩌다 차를 모고 사고까지 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